네, 여러분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이신 이건규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산운용사 이름이 르네상스 자산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장이 르네상스인가? 반도체가 르네상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침 그런 네. 역사적인 날 나와주셨어요. 네. 네,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시장 보신 소감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좀 의미 있는 날이니까. 네. 네, 안 그래도 뭐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상반기 내에 6천을 찍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그 부분이 생각보다 뭐 빨리 와서 빨리 오고 있어서 뭐 아직 뭐 찍지는 않았지만 뭐 그래서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리고 더 의미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 장은 사실 굉장히 좀 옆으로 기고 있고 슬로우한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은 이제 그걸 뛰어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의미 있는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표님과 얘기 나눌 큰 주제가 반도체와 자동차,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AI 흐름 속에서 요 두 섹터의 네. 투자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건지, 사실 네. 반도체는 지금 뭐 뜨겁다고 얘기하는 게 부족할 만큼 진짜 네. 뜨겁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네. 이게 과거 사이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지금 체감하고 계십니까, 대표님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네. 부분 보시면 조금 더 좀 실감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차트를 보면은 이제 1년 동안의 이제 수익률 그래프인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란색 그래프이고요. 여기 이제 노란색이 이제 나스닥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이제 M7 이제 주식들 그래프를 나타내는데요. 보면은 특히나 이제 1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뭐 7% 정도 올랐고, 다른 주식들 보통 이제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40% 정도 올랐는데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 누적 수익률, 1년 수익률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부분은 작년 11월 정도부터 이제 디커플링 됐다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뭐 이 세 가지 기업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미국의 이제 M7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옆으로 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낮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시작을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026년도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캐펙스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40에서 100% 이상의 어떤 캐펙스 전망치,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큰 부분이냐면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캐펙스 전망치를 보면은 연간에 이제 오퍼레이션,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거의 100% 수준을 이제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그냥 100% 그대로 다 투자하고 있다. 벌어들이는 이익을 100% 다 투자한다. 그 결과가 이만큼의 설비 투자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설비 투자 부담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어떤 재무적인 부담으로 연결되면서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의, 특히나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와 반면에 오히려 미국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현상은 정말 저도 처음 겪는 일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저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처음 있는 일인 국적을 것 같아요. 예. 정신에 가는 네. 뭐 20만 전자, 네, 100만 그래서 닉스니까. 미국하고 디커플링 되는 게, 미국 네. 시장은 올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안 오른 적은 있어도 미국 시장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는 적은 저는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딱 오늘이네요.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 최근, 최근에? 최근 한 3개월간의 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같은 현상을 보고 네. 해석과 누가 수혜인지에 대해서 이제 차별화가 나타나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야?
이거 돈 쓰는 만큼 수익 괜찮겠어? 재정 괜찮겠어?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좀 네. 검증을 시장이 요구하고 네.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면 네. 결국에 그 돈들은 네. 우리 쪽으로 칩 사가고 뭐 네. 결국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를 제가 이제 AI 버블이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제가 뭐 예전에도 나와서 이야기 들었던 부분은 지금은 AI 버블이 아니라 이제 그 치킨 게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치킨 게임. 네, 그래서 요 그래프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요. 네.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픈 AI가 지금 마켓 셰어가 제일 크긴 한데요. 후발 주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과거에 우리나라도 인터넷 쇼핑을 기억을 해보시면은 정말 수많은 업체들이 난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거의 그 피크 시기를 기억해 보면은 뭐 위메프를 비롯해서 뭐 티몬 뭐 지마켓 이런 업체들이 거의 한 7년에서 8년 정도 정말 피 흘리는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태되고 망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한 7년에서 8년, 10년까지 걸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AI가 경쟁을 시작한 거는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I 투자가 7년에서 8년 정도 더 간다라고 젠슨 왕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약간 이게 이제 인터넷 쇼핑하고 약간 오버랩돼서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AI 투자는 저는 인터넷 쇼핑으로 비교해 보면은 지금 경쟁 시작한 지가 2년밖에 안 됐고 아직도 한 5년 정도 더 피 터지게 싸워야지 결국에는 어떤 이 중에서 누군가가 망해야 돼요. 저는 이 사업이 끝나려면 이 경쟁이 끝나려고 하면은 이 중에서 누군가가 망해야 되는데 여기서 망할 회사가 있냐를 보면은 구글이 망할 것이냐 보면은 구글이 망할까요? 과연 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메타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좀 승자가 될 거라는 예, 예측도 있죠. 뭐 메타가 망할 네. 것 같냐? 뭐 사실 뭐 테슬라가 망할 거냐? 뭐 이런 업체 이런 생각을 보면은 경쟁 업체들이 너무 쟁쟁해요. 그래서 이 싸움은 저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5년은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AI가 저는 투자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AI 투자가 뭐 이러다가 버블이고 뭐 쉽게 꺾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너무 좀 아니란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AI 투자는 계속 될 거고 이거는 쉽게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투자를 그만두는 순간 바로 뒤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투자를 멈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는 어떤 차냐면은 그냥 새로 나온 차예요. 신차. 예, 신차.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기준이 뭔데? 10년 전에 나온 벤츠랑 그 제일 최근에 나온 현대차랑 어떤 차가 좋냐라고 하면은 제일 최근에 나온 현대차가 훨씬 좋아요. 뭐 기술적으로 예. 뭐, 그래서 이제 AI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클로드의 AI가 그렇죠. 가장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제미나이가 이슈가 됐었죠. 근데 만약에 또 오픈 AI가 최신 버전을 나오면은 또 오픈 AI의 최신 버전이 또 이슈가 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최신 버전을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신 버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경쟁은 끝이 날 수가 없다. 무한 루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이제 도태가 되면은 그거는 네. 하나하나 이제 증명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누가 망하는 거가 우리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경쟁은 끝날 수가 없다. 그게 최소 한 5년 이상은 최소 5년 이상은 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될 거다라고 보시는 그리고 실제로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돈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매출액 그래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의 매출액 그래프 그리고 엔트로픽의 이제 매출액 그래프인데 보면 이제 연간 3.4배 수준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배 수준의 매출액 성장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순이익으로 남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빠르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매출액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국장, 우리 국내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우리는 수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제 다들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좀 더 많은 상황인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네. 오신 것도 있는데 네. 견해도 좀 듣고 싶고요. 지금 요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나타나 있는데요. 네.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올해 컨센서스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 지금 뭐 불과 한 2달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연초에는 한 100조에서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이제 100조에서 120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170조 원 정도까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45조 원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요 170조 원이 뭐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빠르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은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32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200조 원도 안 되게 예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1분기 때 실적 발표가 되면서 빠르게 전망치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치도 다시 한번 위쪽으로 지금 기대치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난해 이제 후반부터 해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는 뭐 작년 사실 HBM 때문에 더 네. 먼저 좀 좋았고 계속 네. 올라왔지만 결정적으로 메모리 쪽이 조금 더 또 주목을 받았던 걸 생각해 보면 올해 초에 네. 젠스낭 CEO가 메모리에 대해서 네. 이 스토리지에 대해서 굉장히 네. 또 강조를 했던 그 부분도 네. 좀 더 불을 좀 지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 젠스낭 CEO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실적 네. 발표하면서 뭔가 또 네. 얘기를 할 텐데 네. 관전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근데 젠스낭뿐만 아니라 인텔 CEO도 그랬고 지금 뭐 테슬라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사들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병목은 메모리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젠스낭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공통적으로 빅테크들의 CEO들은 다 메모리에서 병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고 실제 그게 현상이고. 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미국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메모리 기업들도 이제 공통적으로 실적이 엄청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메모리가 됐던 하드디스크가 됐던 SSD가 됐던 다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더 이익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라고 대표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사실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이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 물론 너무 좋죠. 네. 근데 좀 덜 샀다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진입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지 아니면 네. 아직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구간인 건지 이런 네.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네. 요 차트 한번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왼쪽이 이제 디램 가격 차트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낸드 가격 차트인데요. 뭐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근데 이 가격이 과연 이제 하반기 때 어떻게 될 것이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조 원 넘게 추정한 근거는 하반기에도 디램 가격이 오른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도 디램 가격이 오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보다 50% 이상 주가가 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50%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걸 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플랫하냐 빠지냐 이걸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만약에 빠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상반기 내에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플랫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지금 뭐 팔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이 근데 구간에서도.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뷰가 다 갈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은 투자자의 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더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뷰포인트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에 따라서 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네. 수요는 넘친다, 네. 그래서 뭐 이익은 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단순하지만 그런 논리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실시간으로 가격 확인은 가능한데 네. 요즘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상승폭은 많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네. 요 상승폭 둔화를 네. 또 시장이 반영을 한다면이라는 네. 의문을 또 갖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거는 근데 시장, 상승폭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는 없어요. 어, 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빠지느냐, 또 과격하게 빠지느냐, 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가격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유지만 돼도, 현물 가격이 유지만 돼도, 고정 가격은 또 이제 현물 가격에 비해서 많이 아직 낮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현물 가격이 유지만 돼도 고정 가격은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80에서 90% 정도가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아니라 고정 가격에 이익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 가격이 고정만 되어 있어도 고정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이익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물 가격은 더 오르진 않아도 돼요. 빠지지만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 주가의 이제 센티를 결정하는, 이제 투자 심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현물 가격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고정 가격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약간 뭐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장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좀 네. 영향은 아직은 미비하거나 많이는 서로 대화를 안 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제 소위 칩이 이렇게 오르니까 네. 그 칩이 들어가서 완성되는 완성품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가격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후에는 조금 어떤 또 다른 이슈로 인해서 발목을 잡지 않을까? 뭐 이런 네. 것도 있어요. 뭐 PC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뭐 중국 쪽이랑 네.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잖아요. 아, 이거는 근데 조금 이른 소비를 얘기예요. 이제 지금 이미 PC 가격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가격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PC 가격은 이미 인상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소비를 둔화시킬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소비는 둔화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비가 5% 정도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디램 가격이 올라가 있는 뭐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뭐 5% 10% 정도 소비가 둔화가 돼도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팔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B2C보다는 B2B가 훨씬 비중이 높고 수익 비중도 높기 때문에 B2C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대표님 말을 들으면 네. 지금이라도 근데 들어가 봐야 지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좀 다 좀 긍정적으로 들리기는 하거든요, 대표님. 네. 근데 네. 이제 다시 요 그래프로 네.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지만 28년도 기준으로 PR을 보면은 6.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싸요, 지금도. 그래서 주가를 볼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지금도 엄청 싼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를 팔 이유는 지금 저는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팔 이유를 찾을 팔 수가 이유를 없다. 찾을 수가 없다. 네. 굉장히 좀 짧지만 강력한 문장인데 네. 혹시 경계해야 될 부분은 그래도 어떻게 좀 찾아본다면 없어요? 경계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조정폭이 좀 크다든지 이제 현물 가격이 또 한 가지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경쟁 상대가 CXMT가 DDR5에 이제 증설이 마무리돼서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수율이 낮아서 생산량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율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마이크론이 얘기하는 부분은 현재 수요의 절반만 공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을 공급하고 있으면은
지금 수요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200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CXMT가 만약에 DDR5에 대해서 공장에 대한 수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수급적으로 소화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는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CXMT가 올해 가을경에 중국 시장에 상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자금이 수혈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대규모 투자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스케줄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쪽에서 혹시 증설 얘기를 약간 좀 이슈가 네. 됐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뭐 거는 스토리가 어때요? 삼성이랑 네.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투자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HBM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필요 수요량도 감당할 정도로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제 디램 캐파의 3배 정도를 투자해야지 하나 정도의 HBM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설비 투자 캐파의 증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격 결정력에 뭐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런 영향까지는 없을 만큼 지금 HBM의 그러니까 이제 수요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그 HBM에 대한 투자 캐파는 기존의 DDR5 디램 캐파의 거의 3배 정도의 캐파를 잡아먹는 수준의 캐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3, 4 모두 투자를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지만 지금 HBM 투자가 수요 증가량을 겨우 소화할 정도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론이 미국 시장에서 좀 빠졌는데 뭐 네. 증설 이슈, 네. 가격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는데 수요가 네. 뭐 넘쳐난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은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HBM 쪽에서 삼성전자한테 마켓쉐어를 좀 많이 뺏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 비교했을 때는 가장 경쟁력을 현재로서는 조금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동차로 갈까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까요? 대표님 어떠세요? 다음 얘기 어떻게? 예, 뭐 네.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네, 자동차 얘기도 넘어가도 될것 하고 같습니다. 네, 네. 반도체 얘기로 뭐 다시 돌아오든가 시간 제가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얘기도 뭐 서버 얘기로 시작이 돼도 자동차 얘기도 빠지지 않는데 이 자동차 주가 반도체만큼은 아니어도 네. 사실 올해 들어서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도 엄청 로봇과 핫했죠. 그렇죠. 네. 연결이 지어지면서 와 이제 현대차가 간다 이제 또 이러면서 네. 시장에 영향이 있었는데 네.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속 긍정적으로. 현대차는 네. 저는 올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너무 로봇에만 집중돼서 포커스된 부분은 좀 아쉽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보스턴 다이너믹스 네. 뭐 주목을 받고 네. 진짜 와 아틀라스 이 정도야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뛰었는데 오히려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우신 거예요? 네. 로봇 쪽으로 너무 부각이 된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자율주행을 좋게 보고요. 로봇보다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요 차트 하나 보시면요. 네. 이 자율주행이 현대차의 자율주행이 사실은 되게 색깔이 없었죠. 그러니까 특색도 없었고 현대차만의 뭐 차별성도 없었는데 이게 뭐 작년에 이제 젠슨화하고 이제 치킨 회동을 하면서 이제 GPU 5만 장을 확보하면서 네. 그래도 나름의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가을경에 자율주행을 처음으로 되게 의미 있는 변화의 버전이 나올 것 같아요. 자율주행 버전이 나올 것 같고 테스트 차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굴러다니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년에 좀 더 이제 개선된 버전, 그리고 28년도에 좀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에는 그냥 자동차만 파는 회사였는데
요 자율주행이 되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게 구독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구독이요. 네. 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판매하고 네. 자율주행을 파는 대신에 연간 예를 들어서 100에서 150만 원을 자율주행을 구독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뭐 넷플릭스 뭐 이런 네. 거 GPT 이런 네. 거 쓸 때 네. 구독을 하듯이 1년 단위거나 네. 뭐 네.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에 어. 500만 원. 아.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되게 이제 마진이 좋은 사업이 될 거이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을 좀 달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올해 굉장히 처음 스타트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올해 가을에 스타팅된다, 뭐 이런 뭐 발표회 같은 것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리고 내년에 개선된 버전, 그리고 내후년에 정식 버전 출시되는 것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관심을 되게 많이 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감도 계속 커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아, 구독 모델 하면은 가입자 수가 얼마고, 그러면은 현대차의 이익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매출액 혹은 이익이 얼마 붙어주면은 여기에는 멀티플을 이제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에 곱해주던 멀티플을 더 높게 쳤을 때 현대차의 밸류에이션 얼마 줄 수 있겠다라는 계산까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현대차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게 먼저 로봇으로 먼저 재평가를 먼저 시켜버렸다 보니까 그렇죠. 멀티플이 이미 좀 높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재평가 받을까에 대한 부분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멀티플이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현대차 관련된 이슈는 사실 계속해서 좀 쏟아집니다. 뭐 올해 뭐 레벨 3 자율주행 상업화의 원년이 된다라는 네. 이슈, 자율주행 전반적으로는 좀 나오면서 뭐 박민우 체제 네. 이런 것도 좀 화제가 됐고, 포티투드 아시죠? 이런 부분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네. 약간 테슬라에 비해서 네. 이제 좀 많이 뒤떨어져 있다, 이걸 또 인정했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진짜로 현실적으로 기술 격차라든지 이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확실히 뒤져 있습니다. 네, 뒤져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뒤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테슬라는 이미 구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구현 영상을 보면은 편집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 없이 내보내지만, 현대차의 영상을 보면은 편집 영상이에요. 구간이 편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잘랐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 보이기에 네, 날 것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봤을 때는 아직 불편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뭐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테스트, 거의 뭐 스타팅 단계 버전이 올해 가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초기 완성 버전이 이제 28년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버전을 기대하는 거는 뭐 당연히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무리가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러면 시장에서 그게 선점 이제 효과라는 게 있고, 스타트했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음. 기존에는 아예 무였던 거죠. 그게 이제 어찌됐든 유로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자동차도 네. 본업이 있는데 네. 여기에 로봇으로 재평가가 됐고, 네. 로봇이라는 건 이제 AI의 거의 뭐 총화라고도 평가를 받는데, 그럼 AI 기업이면서 네.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다시 재평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해석이 로봇은 가능한가요? 네. 제가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좋아요. 요 아까부터 차트, 뉘앙스가 좀 느껴져서 궁금했습니다. 로봇 네. 쪽 왜요? 요 차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로봇 시장을 너무 크게 기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
마치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든 자동화를 담당하게 될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면은 이게 이미 로봇은 이미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공장에도 이미 샤시 조립 공장을 보면은 그냥 다 로봇이 만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물류 자동화, 지게차 이런 것들도 이것도 로봇이에요. 이게 사람의 형태를 떼야지만 꼭 로봇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물류 자동화, 이 로봇팔 그리고 이 이송 로봇 이런 것들도 다 로봇이에요. 근데 이것을 꼭 사람 형태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게 실제로 중국 공장이거든요. 여기는 아예 불도 꺼져 있고 사람도 아예 없어요. 그냥 로봇팔이 계속 움직이면서 제품들을 계속 24시간 동안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로봇 공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마치 모든 공장이 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쓰일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산업용 로봇은 우리도 익히 알고 네. 있었는데 네.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기대감이 모아진 거고 이것도 네. 이제 테슬라에 비하면 좀 뒤떨어져 있나 했는데 웬걸 더 좋은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건데 네. 휴머노이드의 또 장점이란 게 있는데 네. 그것도 대표님은 조금 약간은 밸류를 좀 낮게 장점이 주시나요? 있기도 하지만 단점도 꽤 많죠. 아. 사실. 예, 단점도 꽤 많고 그리고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들은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뭐였냐면은 최근에 이제 CS에 다녀오셨는데 네. 거기서 아틀라스를 실제로 봤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연을 했는데 그 전에 쿨러가 3대에서 4대 정도가 엄청나게 열을 식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본인이 충격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왜요? 왜냐면은 발열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냉각이 이제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24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은 네. 쉬기도 해야 되고 네, 퇴근도 네. 해야 되는데 근데 24시간 할 수 있다. 이 쿨러가 계속 식히고 있다는 아. 얘기는 뭐냐면은 24시간 동안 못 돌린다라는 얘기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돌리려고 하면은 공장을 엄청나게 냉각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럼 공장을 엄청나게 냉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로는 한계가 많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버전에서 개선되겠죠. 개선되겠지만 현재 버전에서는 조금 낮춰서 볼 필요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냉각 쪽을 사야 되나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만히 좀 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네.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했는데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테슬라는 더 안 될 것 같다. 네. 이건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요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이 부분을 많이 상상을 하시잖아요. 이 테슬라의 로봇이 막 요리도 하고 뭔가 이제 접시도 닦고 뭐 이런 걸 상상하는데 저는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건 왜냐면은 이 영상을 보면은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로봇한테 저기 나가서 택배 가져와라는 영상을 본 적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다 짜여진 각본이에요. 그냥 로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기 포인트를 잡아서 일로 옮겨를 로직으로 짜서 이제 약속 대련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할 수 있게 아니요, 동작과 그러니까 LNM을 이해를 해서 자연어를 이해를 해가지고 너 저기 있는 계란을 일로 옮겨놔를
해서 명령어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를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로직으로 짜서 옮기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로봇은 너 저기 가서 신문 가져와를 전혀 실행하는 로봇은 지금 없어요. 그냥 덤블링을 프로그래밍해서 하는 거일 뿐이지 지금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로봇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 로봇이 가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집이 20평대, 30평대를 쓰고 있어. 네. 근데 주방에 만약에 사람만한 로봇이 있어요. 네. 얼마나 불편할까요? 만약에 집에서 2명이 주방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이렇게 불편하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만한 로봇이 주방에 딱 서 있어. 근데 설거지를 하려면은 막 1시간 반 걸려. 근데 그걸 막 로직을 막 짜가지고 너는 설거지를 해야 돼. 막 이걸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가격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얘가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근데 얘가 쓰러지면은 집안이 난장판이 되겠죠. 가구 다 망가질 거고 이제 접시 다 깨질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애가 다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 휴머노이드가 들어오려면은 저는 15년에서 2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용 휴머노이드는 저는 안 된다. 3년에서 5년은 적어도 안 된다. 그래서 현대차의 휴머노이드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공장에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더 빨리 될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의 로봇보다 오히려 현대차의 로봇은 더 빨리 될 수 있다. 왜냐면은 공장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현대차는 이미 자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공장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가 가장 빠르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됐을 때 현대차가 껍데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도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20%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구주 매출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금화한다고 했을 때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금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도 같이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은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도 같이 동반된다고 했을 때는 가치 재평가도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로봇에 대해서 아직은 이런 것 같은데요. 이제 해주신 말씀, 뭐 물론 공감 가는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완성형이 아니라 개발이 되는 단계고 네. 예전을 생각하면 굉장히 그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엄청 있을 빠르죠. 것 같고 네. 이거를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예를 들면 뭐 관절의 섬세한 움직임이라든지 이게 가속했다가 뭔가 물건을 잡을 때 뭐 속도를 제어한다든지 네. 뭐 이런 능력들 네. 혹은 뭐 막 휙 돌다가 착지하는 이런 건 진짜 놀랍긴 하더라고요. 엄청 놀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근데 로봇이 덤블링 시킬 일이 있나요? 아니 그거가 이제 나중에 산업에 뭔가 네. 또 기술이 있으면 쓰이지 않을까요? 그게 막연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놀랍죠.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가 놀라운데 그럼 덤블링을 언제 시킬 건데라고 생각해 보면은 덤블링 시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과잉 효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효용이 아니라 과잉 효용이에요. 그거는 쇼잉이에요. 그러니까 쇼가 될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효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쓸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장기적으로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제 느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기차가 당연히 되겠죠. 근데 과거 3년 전을 보면은 전기차가 마치 이제 3년이나 5년 있으면은 내연기관차가 모두 없어지고 전기차가 될 거라고 마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네.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후, 5년 후, 10년 후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집 앞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거죠. 네.
저는 대표, 그거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님 말씀 오늘 이제 쭉 제가 간단하게 네. 나마 요약을 좀 해보면 반도체는 팔 이유를 아직은 못 네. 찾겠고 네. 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현대차 얘기를 조금 네. 깊이 있게 했습니다만 오히려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서 실제 효용보다는 좀 고평가돼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조금 드시는 것 좀 같고 많이 땡겨왔다. 그러니까 좀 더 땡겨왔다.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미래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로봇 회사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 가장 빠르다. 그래서 로봇 회사 중에서 제일 좋다. 그런데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율주행. 네, 쪽으로 그래서 좀더 자율주행 무게감 때문에 있게. 하반기 때부터 2028년까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자율주행 때문에 좋을 것 같고 로봇을 산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제일 좋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투자 전략을 만약에 세워주시는 완성차도 있고 네. 뭐 부품도 있고 이 부품단도 사실 로봇 부품하고도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움직이기도 했고 이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 수 있어요? 부품은 이제 네. 과거에 이제 뭐 흔히 얘기했던 뭐 차화정 이때는 이제 국산 차가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Q 성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Q 성장이 아니라 이제 퀄리티의 성장이고 이제 소프트웨어의 전환이기 때문에 Q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회사들이 좋아질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현대차를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종합해 보면 반도체 비중을 이 시기에는 상반기는 반도체, 하반기부터는 자동차를 보자. 근데 그 자동차의 모멘텀은 자율주행 네, 쪽이 될 수 있다. 이게 예, 로봇보다는 자율주행을 보자. 네.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AI 얘기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자동차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표현을 이제 긴다라고 해 주셨잖아요. 이런 상황이 사실 뭐 소프트웨어 혹은 AI의 역습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그게 사실 우리하고는 뭐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린 곡괭이를 파니까 네. 우리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영향이 없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고요. 다만 이게 특히나 이제 채권 발행액이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채권 발행액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소화 가능한 수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정말 우려스러워서 팔아야겠다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지켜봐야겠다 정도까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쪽 얘기가 이제 나왔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쪽에서 이런 야후 파이낸스 분석이긴 한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빅테크 중에서 최하위권 밸류다. 네. 지금 프리 어닝 쇼크 상태다. 뭐 이런 네. 분석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조금 빅테크의 투심이 정말 많이 좀 안 좋아졌다라는 네. 얘기 같은데 이게 이제 되돌려질 가능성, 뭐 엔비디아가 기점이 네. 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그 의심의 문턱을 계속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계속 좋았고 이제 어떤 우려했던 것들을 다 계속해서 이제 문턱을 계속 넘어왔는데, 본인이 본인을 이겨야 되는. 예, 근데 이제 또 넘을 거야? 라는 부분이 그냥 무한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뭐 1등 업체의 숙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숙명을 그냥 계속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 문턱을 그래도 계속 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시나리오예요. 네. 뭐 엔비디아 발로 우리까지도 영향이 긍정적으로 올 수도 네. 있고 약간은 뭐 흔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네. 뭐 근데 지금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어요. 네, 대체제가 없고, 그리고 지금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가 예상치보다 더 뛰어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저는 그렇게 실적이 막 꺾여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실적이 미스할까 싶긴 합니다. 음. 예. 보통은 이제 최근에 네. 몇 분기 동안의 패턴을 보면 네. 발표하고 나서 약간 흔들리다가 네. 뭐 발언을 통해서 또 되돌리기도 네. 하고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봤고 네.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님이시니까 네.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시장 반도체 얘기했고 오늘 자동차도 얘기했고 로봇도 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전반적인 시장이 뭐 6천은 이제 시간 문제고 네. 7천 외사에서는 노무라 쪽에서는 네. 8천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가장 많이 자산 운용에 있어서 고민되시는 부분, 가장 좀 심혈을 기울이시는 부분이 뭘까요? 그냥 무조건 이제 달리는 말에 반도체를 실어서 가자 그냥 뭐 이런 가장 쪽이실까요? 고민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변동성. 예,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고객들이 좀 견딜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리고 장이 워낙 빨리 달리다 보니까 이게 순환매 장세가 좀 많이 펼쳐질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업종이 올랐다가 혹은 또 이 손바뀜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자율이 좀 올라가면서 특히나 더 그런 성향들이 엄청나게 강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덜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 이럴 때 예, 왜냐하면은 이거를 바꾸고 딴 거를 잘못 갈아타는 순간 오히려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엇박자 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좀 답답한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금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맞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엇박이 날 수도 있고 순환매 속에서 네. 내게 또 언제 올라갈지 네, 모르는 그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 산업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산업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실제로 정도로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것보다 심리가 좀 더 좋은 건가요? 그냥 다 좋아요. 네. 어. 그냥 업종 전반적으로 어닝이 상당히 좋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얼마까지 보세요? 저는 왜냐면 이 사실 정도 되니까, 지수를 네. 뭐 6천까지는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이 부분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달라지는 거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이게 뭐 이렇게 섣불리 짐작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니까. 그냥 네. 지금은 이제 팔로우업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혹은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지표들이 가격 지표라든지 이제 수주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설정을 계속 바꿔가면서 가는 거일 뿐이지 우리가 섣불리 이 포인트를 이렇게 딱 집기에는 지금 갖고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는 거의 뭐 최상으로 좋게 가장 탑픽 업종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네, 뭐 작년 한 9월 정도부터는 반도체 비중이 제일 높았고요. 지금까지도 제일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됐을 때 만약에 반도체가 이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가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냥 슈어벳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반기에 그 비중을 좀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동차는 아까 이제 정리해 주셨지만 자율주행 쪽에 대한 기대감, 뭐 하반기부터 조금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2028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IT 다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PR 밸류가 지금 12배라고 하면 이제 이 로봇과 관련된 기대감이 좀 아직 많이 묻어 있어서 지금 사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제 전차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업종을 또 주신다면 관심 있게 혹은 포트에 담고 계신 부분들 뭐 있을까요? 근데 이제 기존에 뭐 작년에 주도주라고 했던 조방원은 여전히 저희는 조방원 플러스 전력기기 작년에 좋았던 그런 것들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원자력 이런 것들은 올해 큰 수주권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방산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조방원이네요. 네, 조방원 맞습니다. 특히나 네. 전력기기 네. 이쪽으로 이제 네. 계속 좋고 전력기기도 계속 좋고요. 반도체 쪽으로 좋게 보시고 시장을 거의 뭐 이끌어갔던. 네. 네, 뭐 그 기업들이 올해 실적 모멘텀도 제일 세고 수주 모멘텀도 여전히 제일 셉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 기대감도 기대감인데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쉽게 외풍에도 네. 뭐안 무너지거나 이런 게 숫자 기반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좀 봐도 될까요? 그 숫자라는 건 물론 실적도 있고 네. 뭐 대기 자금이랄까? 네. 유동성 뭐 이런 숫자도 그러니까 실적이 우리나라가 작년에 글로벌하게 봤을 때 순이익 증가율이 제일 셌고요.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해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탄탄해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 모멘텀도 가장 탄탄하고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도 가장 탄탄하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골고루 꽤 많은 업종이 이렇게 탄탄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그냥 실적이 굉장히 탄탄해요. 예, 그래서 이게 개인들의 체감하는 느낌하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살림살이하고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하고 개인들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라든지 살림살이는 또 다른 얘기예요. 예, 그거와는 별개로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에서 돈이 또 소비 쪽으로 네. 돌 수도 있고 뭐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특히나 이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네네. 하이닉스나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규모 인센티브도 지급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동탄이라든지 뭐 수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뭐 이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겠죠. 예. 그쪽에 부동산도 되게 좋을 거다라는 얘기 많이 있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이신 이건규 대표와 함께 오늘 IT 특히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로봇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오늘 저희 이제 마감 방송부터 네. 쭉 했을 때 워낙에 역사적인 날이지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너무 축하하고 세상에 이런 날이 뭐 이러기도 하지만 포모, 흔히 말하는 네. 포모 이런 것도 분명히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있거든요. 네. 투자에 대한 조언으로 오늘 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는 네. 항상 불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제 주변에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투자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약간 긍정적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잃을 때도 있죠. 근데 부정론자들은 부자가 없어요. 뭐 격언들도 되게 많죠. 이제 부정론자는 뭐 이제 명예를 얻고 긍정론자는 이제 부를 얻는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듯이 이거 막 고민만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투자도 못 하시고 결국에는 얻지도 못해요. 부도 얻지 못하고 결국엔 투자했다가 단기간에 잃기도 해요. 그리고 무조건 잃게 돼요. 그런 경험은 다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오래 견디고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모셔볼게요. 르네상스 자산운용 이건규 대표의 오늘 여의도 인사이트 이건규 대표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